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또한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만 보기 좋게 또 빗나갔습니다. 예, 그분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겠죠?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 평의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되게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쟁점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평의를 막 1시간 만에 끝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예.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겠죠. 전체적으로 판결하기 전까지 뭐 평의 내용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과 상황들에 대한 관리,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그런 헌법적인 사법적인 어떤 쟁점을 가지고 터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결정의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행보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결론이 나면 국민적인 분열이 이게 가속화되거나 확산되거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정리하는 듯한 기분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기준점을 삼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 이제 그런 거를 기준점으로 놓고 지금 현상들을 이제 일종의 분석을 하다 보니 그게 일종의 앵커링 효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잡혀버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 상황에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가 그때 91일 걸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면 지금 현재처럼 많은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죠.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런 거로 비춰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다음 주에 수요일에 결론이 난다 그러면 103일 정도, 그다음에 뭐 금요일쯤 나면 105일 정도 되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는 건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랑 비춰보더라도 한 2주 정도 좀 늦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비춰보면 지금 뭐 6, 7개의 사건들이 쫙 몰려있는 상태여서 네. 뭐 100번 양보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제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엄청 지금 업무에 되게 과중한 상태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막 조급한 마음 우리가 갖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근심 걱정도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현재 재판관들이 국민들을 골탕 먹이려고 늦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상황들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지금 헌법재판소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기대치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지난주 말까지는 조금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늘 정도까지는 일단 국민 앞에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입장 차이를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부러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최대한 노력을 성실하게 했을 텐데 못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벌써 많은 다양한 이제 그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분명히 헌법재판관 8명 내부에서 일정한 견해차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견해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일단 여기서 저는 다시 상황을 제로 베이스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다 반대 의견인데요. 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늦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최 원장님 네, 그건 제 생각인데 쟁점이 막 지금도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재판관들이 두 분이 계시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쟁점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증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과정에서의 흠결을 본인 스스로들이 다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상황이 그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깔끔하게 8대 0으로 뭔가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는데 근데 이것들이 계속 어쨌든 뭐 비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흔들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몇몇 재판관들을 이념적으로 혹은 신상털기를 해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능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6대2, 뭐 7대1 이런 식의 결론을 쟁점이 있음에도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퉁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헌법의 보루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어쨌든 8대 0은 결론이 났는데 국민들의 외관으로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국민들을 더 많이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좀 시간을 안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 의견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당한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카오스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입장을 네. 저도 이제 희망하는데 제가 이제 왜 아까 같이 조금 더 냉정한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은 지난 주말 정도까지는 대체로 최 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을 안고도 금주까지 심지어 이제 기일까지를 지금 그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8대 0의 전원 합의를 추진하다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금주에 들어와서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6대 2 정도라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발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의 절박성이라는 게 저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상당수 국민들도 동의할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좀 못 됐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깝지만은. 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홍선 부원장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네. 것들이 네. 있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본다면 하루하루를 선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생업도 뒤로 한 채 광주에 같은 경우는 철야에 나가서 선고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게 날짜가 열흘, 11일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지치기도 하고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총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돼서 지금 관저에 있고 이러다 보니 불안감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헌법재판관이 물론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정용식 그 이제 주심 재판관께서 가장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계속 인식이 머물러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먼저 그 탄핵 그 심판을 요청했던 사건들 또 하나씩 또 처리해 나가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뒤에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었는데 이제 요 앞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검토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그 총리의 탄핵 요건을 이제 처음에 그 탄핵을 소출할 때 5가지 정도가 쟁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권 남발할 때 그것들을 조장 방치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내란 행위를 하는 과정에 공모 혹은 묵인 혹은 방조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게 한 두 번째 네. 거고요. 네. 세 번째 거로는 한덕수 총리가 그 한동훈 전 대표랑 갑자기 뭐 공동 국정 운영 한다고 뭐 그렇게 발표한 바 있잖아요. 나왔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약간 헌법에 없는 뭐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게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 한 게 법률 위반 아니냐. 네. 이게 세 번째 거였고 네 번째가 이제 상설특검법상의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 절차를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헌법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 3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거부해버린 것. 이제 이 4번째와 5번째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건 첨예하게 헌법재판소가 꼼꼼하게 저는 따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쟁점을 무슨 증인 신문을 할 필요도 없고 변론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후보자가 추천위에서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거.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에 물론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조항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국회가 결국은 헌법 111조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근데 국회 몫의 일종의 헌법재판관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그때 당시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에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2명을 하고 또 1명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공이 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위헌이다. 헌법에 당신네들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권한이 없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예. 근데 그 구인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가로막는 거로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4번째와 5번째 쟁점에 관련돼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위법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이제 좀 입장들이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네. 생각에 따라서는 한덕수 총리가 뭐 방조, 묵인 뭐 이런 것들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예. 그런 걸 비춰보면 저는 4번째, 5번째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지키고 우리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파면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파면할 것이냐 그는 이제 결국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 또 결론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의 행동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거나 한덕수를 뒤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것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처음에는 판단하다가 이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거하고는 연결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어떤 판결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좀 당기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이거는 저의 이제 생각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한다면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의 선거 관리를 기재부 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맞느냐. 물론 권한대행은 지금 갖고 있지만 일개 부처의 장관이 그 전체적인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날리는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심하고 있고 시점을 좀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한덕수를 먼저 복귀시켜서 대선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지금 대중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그런 문제점, 이 문제점이 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내란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됐었으면 지금 공수처와 그 검찰 간에 이 무슨 영역 다툼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 버렸잖아요. 네.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비춰보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게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감히 한덕수 총리까지도 저는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그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일이죠. 그래서 결정문이 나올 것이고 아마 그 결정문 내용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 있는 미리 뭔가를 엿볼 수 있는 또 사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것이 과연 한덕수 총리의 선고 날짜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해야 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김윤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저께 급작스럽게 발표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냐면은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도 개시하겠다. 이 발표가 나온 지 얼마 뒤에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은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최상목 대행의 그런 어떤 게 일테면 대행의 대행을 또 저기 탄핵소추하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헌법재판소의 근본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크게 본질적인 쟁점도 없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빨리 결정을 이렇게 내주는 것이 그런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오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곧바로 월요일 날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을 깔고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됐던 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거든요. 국무총리로 있을 때 문제가 됐던 거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문제가 됐던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건 헌법재판소 3인 재판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던 거. 이건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이것에 대해서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즉각적으로 그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이냐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준해서 200명 기준으로 봐야 될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지금 쟁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월요일에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건 헌법재판소의 그건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제 이제 그 예측이 간다면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법리도 따져야 되지만은 종합적인 사건의 중대성과 국익까지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윤 대통령 이 그 최종 결정 문제도 좀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저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합리적일 거다. 근데 이제 아까 의결 정족수를 만약에 200명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각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원천적으로 잘못됐던. 그러면 이제 기각과 각하가 섞여 있는 그런 일정에 제가 볼 때는 절충적인 판단을 하고 국민들한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그것과는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까 이제 내란과 관련된 묵인 동조 이런 혐의를 분명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사실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우선 또 사실관계가 헌법재판소 차원에서는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저는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것은 좀 별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연관 지을 수 판단합니다.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설사 좀 있더라도 그걸 명시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저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좀 예. 동의하는 부분이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보는 게 뭐냐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예. 사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헌법적인 상황은 헌법을 명백하게 헌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대하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은 당연하죠.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느냐를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판단을 네. 빨리 내릴 수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요구하는 게 구인 완전체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저는 헌법 수호의 가장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나 지금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한덕수 그 국무총리나 이 두 분 다 이런 점에서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정말 꼼수도 아닌 만용에 가까운 정도의 그 어떤 법 해석과 헌법 해석을 가지고 이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또 다음 달에 또 두 분이 퇴임하시게 되는데 지금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 추가적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과정도 지금 하세월 앞으로 이제 더 멀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을 안 해버린 상태로 가버리면 그러면 다시 또 6인 체제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헌법재판소를 놓여지게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사법의 어떤 상급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준엄한 판단들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한 수 한 수를 두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한독수의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 거고요. 또 지금 어제 그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외신 기자 클럽에서 좀 기자들한테 쫙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탄핵 심판이 있는 날 브리핑실을 이용할 기자들을 신청을 받았어요. 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제 또 징표이기도 하잖아요. 뭐 네. 행정적 절차들을 하나씩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헌법 그 판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시위가 격화되면서 4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본인들이 막 그 버스를 막 몰고 몰래 가다 막 충돌시켜가지고 뭐 스피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거의 거기가 그냥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그 헌법재판소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지금 경찰들이 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찰들 한 3만 명 정도를 경력들을 서울로 결집시킨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3만 명들을 하룻밤 재우는데 모텔비 한 명당 5만 원씩만 잡아도 밥 먹고 이렇게 재우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20억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용들이 이게 판단을 그냥 예측 안 하고 그냥 쫙 늘려버리면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도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여서 저는 네.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에 우리가 지금은 정보를 모르다 보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 위헌 위법적 상황이 되돌려질 수는 없다.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헌법이 존재하는 한은 이걸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걸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무겁게 그 상황들을 어찌됐든 좀 바라보시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기대하는 바로는 다음 주에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헌재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새어나오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예측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이야기, 저런 네,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선고 날짜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선고일이 정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고가 되고 결정문이 나오면 네.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예. 수없이 하고 있는 이 추측들, 예. 예측들 왜 안 했니?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럴 겁니다. 네. 네. 일단 그거를 최선을 고심하고 다해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이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도 서로 이렇게 쉽지 않은 네.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 판결이 거죠. 네. 나고 나서 판결문을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판결문을 거의 틀을 다 잡아놓고 주문이라고 하죠. 네. 그 주문과 그 간략한 정도의 내용만 그날 판결을 바로 하고 선고 기일 그날 아침에 조찬을 한 다음에 판결을 하고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문을 작성을 하고 그 뒤를 붙여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로 본다면 굉장히 한 땀 한 땀 판결문들에 공을 들여서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분들의 지금 고심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에 너무 늦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꼭 그래야 할 텐데요. 예, 제 이제 이건 순전히 김윤의 내피셜입니다만은 네.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헌법재판관 조금 길어지시면 저희 2부에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네. 예. 그 8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서울법대 출신 중에서도 공부를 제법 잘했던 사람들이 다수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속성이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지만은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괴리가 일정 정도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진영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오점을 안 남기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법논리나 감정으로는 그 정도면 뭐 판단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따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거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추정하다가 답답하니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 또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알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과 1부 마무리 짓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사톡 시시각각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과 2부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가 사법의 슈퍼위크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있는 날이고 또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날이고 또 하나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같은 날 26일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냐? 언제로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이제 레인지로 범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날을 좋은 날 좋은 시를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날은 네, 언제로 꼽을 수 가장 있습니까? 가까운 날은 아무래도 선고기를 지정하기 이틀 정도 전에 공지하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번엔 뭐 전자 송달로 하니까 사실은 던지는가 동시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통상 월요일 날 이 얘기를 하면 수요일 날 나오는 건데, 월요일 날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 날이라 그날 할지 아니면 화요일 날 할지, 화요일 날 하면 목요일, 수요일 날 하면 이제 금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한다고 하면 수요일인데, 이제 수요일을 뭐 저는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연동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이라는 게 이제 법률상 최고의 어쨌든 우리의 가치 기준이니까 그걸 다루는 분들이 고법의 부장판사에서 하시는 거에 영향을 받고 고고한 얘기를 하시기에는 좀 명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고법 부장판사의 그 판단을 보면서 판단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에 모의고사 있대요 그날. 네. 그래서 진공 상태 유지가 돼가지고 그게 어렵은 거죠. 수요일은 네. 선고가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까지 네. 고려하신다 그러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일인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네. 이 결론이 나고 나면 또 주가나 경제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봤을 때 차라리 금요일 날 해버려야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쉬고. 거니까 좀 경제적인 타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 명 있고 한 파트가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그 결론 파면의 결정이 나면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안정화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 날 하는 것보다는 목요일 날 해서 우리 경제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저는 두 의견 중에 사실은 저는 목요일에 하는 것이 우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안정감을 좀 줘서 우리 경제에 좀 이제 예측 가능한 시기로 가는 거구나라는 시그널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패턴을 보아하면 이제 중요한 결정을 금요일 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금요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다수설인데, 네. 근데 저는 한 주 더 열어놔서 네. 아무튼 이제 양치기 소년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과정에 역시 마지노선은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4월 4일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더 늦어지지는 않겠군요. 저는 일단 예측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더 냉정하게 네. 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저의 이제 좀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떻게 바라보고 데드라인이 계십니까? 예. 4월 18일이다. 그렇게까지 늦춰서.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네. 그런 지금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이유는 아까 일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의 쟁점은 바로 결론이 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8분의 그 세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그렇던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 수도 있다. 이걸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서도 안 되고. 그렇으나 실제 현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상황을 매우 지금 절실하게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마음가짐을 저는 그런 정도까지.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저는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좀
그렇게. 그러니까 예. 결론이 그래도 좋게 알겠습니다. 나면은 마지막에 조금 늦어졌지만은 저기 설사 견해가 다르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그 짐작은 했지만은 논리적으로 딱 명확하게 편부해뒀던 게 정확하게 드러나면은 이제 혼란이 빨리 종식되고 대한민국 그리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으면 아이고, 좋겠다. 예, 심지어 다- 그렇게까지. 그 너무 가혹한데요. 우리 네. 공무원들 아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아니, 이제 예.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퇴임 시점이 있더라도 6개월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판결할 때 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주문을 읽었던 이정미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10일 전에 그 판결문을 읽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니 퇴임하는 날 판결문 읽고 막 어수선하게 퇴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전관에 대한 예우도 좀 지켜주셔야 되고 또 복귀도 한번 해봐야죠. 네. 내가 헌법재판관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는 시간도 갖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는 저는 보장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4월 18일 날 퇴임하시니까 정말 이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시간은 4월 4일은 넘기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 두 분의 노고에 정말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노선이고 내신 국민들이 바라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 주말에, 네. 목요일. 그래서 최대한 네.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리고 네, 네. 다수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희망적인 건 무조건 그날은 온다는 거죠. 네. 예. 우리는 결론도 안 알고 올 있다고 저는 수는, 생각합니다. 안 올 수는 없는 거고 무조건 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향후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고 나면 다시는 군부가 움직여서 쿠데타를 벌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처절한 이제 몸부림의 과정을 저는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헌정질서 내에서 다시는 군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방첩사나 국정원을 동원해서 지금 영현백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경악을 하잖아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뜯어고치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거로 보여져요. 지금 KBS가 뭐 간첩 관련된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날 12월 3일 날 보도국장이 뭐 나갔다가 다시 뭐 복귀를 하고 그것도 포고령 발표하기 뭐 2시간 전에 KBS로 들어갔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거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확실하게 도려내야지만이 우리 헌정질서가 존재하는 한 군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못하게 하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요거 전에 저는 반드시 지금 금주에도 좀 빨리 그 발표가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 다음 주에는 저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해야 될 게 무조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 윤석열 이 발언이 대통령이 그렇게 윤 대통령 얘기하죠. 입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공식 지도부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국민 앞에 해줘야 된다. 방송에서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취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가장 지금 급선무다. 저는 자칫 잘못해가지고는 지금 진영 논리가 분명히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큰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절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잖아요. 그거부터 지도자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야 다시 회복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몇 명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그 집단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철명중의 혈맹인 미국 정부로부터 민간 국가로 지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오해는 있었어요. 이쪽에서 막 핵무장 한다니까 미국이 뜨악해가지고 그랬다더라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약간의 뭐 산업 그 영역에서 일종의 좀 우리가 무슨 그
뭐랄까 스파이행위 비슷한 범죄로 오면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한국이 관련돼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이제 빚어졌던 걸로 일단 파악되는데 우선 그거부터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하나의 구체적인 예지만은 그런 것부터 빨리 예. 정상화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일부에서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렇게 복귀해서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화하는 그런 작업은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즉 그것과 연관돼 있는 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찌됐든 그렇죠. 지금 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게 결국은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국무위원들이 뭐 상당수가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 수사와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냉철한 어떤 도려내기 작업들이 이제 벌어질 거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일이죠. 감춰질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 명백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죗값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언제까지 네, 이렇게 네, 나뉘어서 네.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도려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썩은 환부를 다 도려내야지만이 그 속에서 이제 새살이 돋는 그런 과정을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네. 막연하게 이제 끝났으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었을 때는 거기에 골마 터진 것들이 다시 깊숙하게 더 밑으로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빨리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을 거친 다음에 예.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 확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들에게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또 안보 문제들과 관련된 그런 하나의 목소리를 또 내야 되고 또 북한과의 관계를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지낼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면서 지금의 이런 대결적 국면에서 하나의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물론 이제 이건 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는 일단은 국민 앞에 크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적어도 이런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에 탄핵 이 국면에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국민들 다수의 합리적인 판단과 다른 생각을 하고 우겼던 분들은 저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어떤 이제 조기 대선 그 국면이 그 현실화 될 텐데 빠르게 그 국면에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반성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하나 이제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예.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돼서 그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덮으려고 안 덮어지는 거거든요. 상서특검을 통과시키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뭐 민주당이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처럼 공격하셨던데 정말로 6개월이 안 걸릴 겁니다. 이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다 뒷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털 건 털고 가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요. 예. 이런 의혹들이 다 묻히는 사회가 돼서는 곤란하고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특검, 뭐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안 이런 것들을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죠.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특검을 많이 하자고 하냐.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구린 구석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검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수사할 때 오세훈 씨나 홍준표 씨와 관련돼서는 다 묵히고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땅 던져놓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 들어가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난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예.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하는 척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생존 논리를 또 찾으려고 할 건데 이런 과정을 방치하고 방기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 누가 책임을 이제 져야 될 것인지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냉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네.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우선 내부터 잘못된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의 극단적인 유법 행위를 하는 데는 핑계가 뭐였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저 행태를 봐라. 맨날 줄타넥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큰 핑계가 됐거든요. 그걸 명분삼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그런 식의 어떤 독주가 더 가능된다면 똑같이 이쪽에서도 쉬지 않고 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대화 타협만 하게 된다면 예.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 타협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충분히 대화할 여지가 있고 타협할 여지가 있고 합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의지와 선언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간결하게 제 요점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넘어서는 그런 식의 서로 노력을 과감하게 펼치면 저는 훨씬 더 저는 국민통합적 건강한 네. 에너지가 나오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네. 통합을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